30분으로 듣는 승정원 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매일매일 벌어졌던 생존 게임의 실시간 중계입니다. 승정원 일기. 조선 왕조 288년 동안 왕의 비서실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이 문서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단일 역사 기록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이 책의 분량은 총 243책, 글자 수로 따지면 무려 2억 4천만 자가 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5배가 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왕의 비서들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을까요? 충성심 때문이었을까요? 역사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기록은 권력을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록은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철저하게 기록하며 가장 오래 버티는 자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체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갈아 넣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면, 혹은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이 책은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잡겠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극도로 정교한 관료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하자면 조선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체제 내 인재 선발 시스템을 운영한 나라였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공개 채용제도, 엄격한 직급 체계, 그리고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는 기록 문화, 이것만 보면 꽤 합리적인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선의 관료제는 겉으로는 능력주의를 표방했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계파 정치와 혈연 네트워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펙은 완벽한데 인맥이 없으면 절대 핵심 포스트를 차지할 수 없는 구조, 학벌과 실력보다 어느 붕당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세계, 그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한가운데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정원의 관리들, 승지들입니다.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의 비서실입니다. 현대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지들은 왕의 모든 말을 받아 적고 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중간에서 필터링하며 왕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각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보의 허브였습니다. 권력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씨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의 날씨를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왕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왕이 아팠다면 어떤 증상이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 단순한 일지가 아니라 권력의 흐름을 보여주는 실시간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을 만났는지, 누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엄청난 정보 비대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비대칭이 곧 권력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정보를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정보를 가진 자가 조직을 지배합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그 안에 담긴 권력의 문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들을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황희. 황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청백리의 상징, 조선 최고의 재상, 세종대왕 시절 18년간 영의정을 지낸 전설적인 관료, 교과서에서는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위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와 당시 기록들을 종합해서 들여다보면 황희라는 인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황희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유배 생활을 한 재상이기도 합니다. 태종 시절 그는 세자 교체 문제에서 잘못된 편에 섰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회사의 핵심 임원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 지방 발령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유배지에서 몇 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황희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끝없이 기다렸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세종이 즉위하면서 황희는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18년간 조선 최고의 자리를 지킵니다. 87세까지 현직에서 일했습니다. 황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유연성과 절대적인 인내심의 결합이었습니다. 황희는 원칙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주의자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연성,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절대로 자신을 소진하지 않는 전략적 에너지 관리, 이것이 황희의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에게 황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밀려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해서 게임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자는 버팁니다. 하지만 황희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백리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비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아들들의 문제로 탄핵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를 끝까지 신임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세종에게 황희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황희가 가진 경험, 네트워크, 조정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행하는 능력, 이것은 어떤 스캔들로도 지울 수 없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체제 내 생존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황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김종서. 김종서.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강직한 무인, 북방을 개척한 영웅, 세종과 문종을 섬긴 충신, 수양대군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한 비극의 재상. 맞습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와 당시 기록들을 통해 김종서를 다시 보면 그는 단순한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줄타기를 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세종 시절 함길도 관찰사로 부임해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조선의 영토를 확장한 군사적 영웅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극도로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최고의 현장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즉위하고 어린 단종이 왕세자가 되면서 김종서의 위상은 달라집니다.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왕권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권력자가 됩니다. 황보인과 함께 어린 왕을 보필하는 고명 대신이 된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창업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어린 후계자가 CEO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사회를 장악한 원로 임원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김종서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단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권력의 달콤함을 알아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보고가 자신을 통해 왕에게 올라가는 구조, 모든 인사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상황, 이것은 어떤 인간도 쉽게 내려놓기 힘든 위치입니다. 수양대군은 이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계유정난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고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종서를 살해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최고의 무인 출신 재상이 자신의 집에서 기습을 당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어? 라는 착각. 내가 이 정도 경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라는 오만. 수양대군은 그 오만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방심한 그 순간
체스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김종서의 비극은 단순히 권력 투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비극은 자신이 처한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김종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 즉 자신을 향한 위협에 대한 정보를 놓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래 자리를 지킨 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조직에서 밀려납니다. 업계에서 잘 나가던 기업이 신흥 경쟁자에게 순식간에 시장을 빼앗깁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다는 믿음이 가장 위험한 취약점이 됩니다. 김종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넓은 시야로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물, 수양대군, 세조. 수양대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합니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권력욕의 화신, 사육신을 죽인 잔인한 군주.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권력의 논리로만 수양대군을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수양대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한 권력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세력을 조용히 구축했습니다. 한명회라는 천재 전략가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단 하룻밤 만에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당시 변변찮은 말단 관리였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떨어진 체제 내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능력은 있는데 스펙이 부족해서 핵심 포스트에 오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만나면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계유정난의 전략 전체를 설계해줬습니다.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하는지, 한명회의 두뇌와 수양대군의 실행력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뛰어난 전략가가 실행력 있는 리더를 만나 시너지를 내는 구조,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관계처럼, 또는 창업자와 COO의 관계처럼.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세조로서 실제로 상당히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법전을 정비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조선의 국가 시스템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나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의 윤리와 결과의 효율성 사이에서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세조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단종의 죽음. 단종은 유배지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자살이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명령으로 사사된 것이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세조는 이후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귀신이 꿈에 나타나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의 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승정원 일기에는 세조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승지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밤에 혼자 잠을 못 자고 신하들을 불러 대화를 나눴다는 것. 그 장면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가장 외롭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역설입니다. 세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대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인물, 사육신과 생육신. 계유정난 이후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에는 사육신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저항해 단종 복위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극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생육신이 있었습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이들은 세조의 조정에 출사하기를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저항했지만 죽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조에게 협력하기로 한 사람들, 신숙주가 대표적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현대적 맥락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육신은 원칙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부당한 경영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해고를 감수한 내부 고발자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연좌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생육신은 타협하지는 않았지만 죽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직을 떠났지만 공개적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생존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숙주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권력에 협력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를 배신자로 기록했습니다. 숙주나물이라는 말이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변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신숙주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세종 시절 집현전의 핵심 학자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바뀌는 순간 그는 새로운 권력에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생존이라고 부릅니까? 역사는 사육신을 영웅으로 기록하고 신숙주를 배신자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영웅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역사도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원칙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의 권력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왕조 내내 철저하게 비밀 문서로 관리되었습니다. 왕조차도 자신에 대한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기록 자체가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제도적 설계입니다. 왕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록만큼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권력자들이 기록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기록을 지우려는 행위가 또 다른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강할수록 개인의 권력 남용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문서화된 증거입니다. 투명성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시스템, 회계 기록, 언론의 기록, 역사의 기록. 이것들이 없으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 사실을 288년 동안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중 하나는 임진왜란 전후의 기록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군이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선조는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이 상황을 승정원 일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선조가 도망치면서 승정원의 기록들도 상당 부분 소실됩니다. 불에 타거나 분실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소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다시 기록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기록들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기록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회복력이었습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데이터 백업과 재해복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핵심 데이터를 잃으면 조직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복원하는 능력이 조직의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최악의 재해 속에서도 기록 시스템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힘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류성룡입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나중에 징비록을 썼습니다. 전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류성룡이 징비록을 쓴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의 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변호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 자신이 내린 결정들에 대한 해명이기도 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이 끝난 후 북인 세력의 공격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징비록을 씁니다.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결정한 것, 자신이 후회하는 것을 모두 기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기록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남기는 것.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류성룡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관료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역설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시기는 조선 후기, 특히 영조와 정조 시대입니다. 영조, 52년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진 왕,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비극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이것은 단순한 왕실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사도세자는 왜 죽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왕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영조는 극도로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혹하게 꾸짖었습니다. 칭찬은 거의 없었고 비판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심리적 압박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학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꾸짖는 장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읽으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쏟아내는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가혹한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사도세자의 침묵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왕세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 그 억압이 결국 폭력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도세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완벽함을 강요하는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과만을 요구하고 과정은 무시하는 조직 문화,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이것이 사도세자를 만든 영조의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영조는 자신이 아들을 죽이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들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좋은 의도로 나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결과는 비극입니다. 이제 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11살 때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면서 그는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가 됩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선언인지 이해하려면 당시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지한 세력들이 여전히 조정에 가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초기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직접 방안을 확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그 위험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을 체계 밖에서 발굴해 자신의 브레인으로 삼았습니다. 기존의 붕당 구조를 탕평책으로 흔들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정치적 기반을 재편하려는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정조는 단순한 개혁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 기존 세력들의 견제, 왕권의 한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정조가 신하들과 나눈 깊은 토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이끌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독점하는 왕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조의 리더십 스타일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정조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협업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선호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49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직 자신의 개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죽음은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사였는지 독살이었는지 승정원 일기에는 정조의 마지막 날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분석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정조가 죽은 후 그가 꿈꾸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가 키운 인재들은 흩어졌습니다. 그가 견제하려 했던 세도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그 리더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취약합니다. 리더가 사라지면 시스템도 함께 무너집니다. 정조의 비극은 그가 개인적으로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을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카리스마 있는 창업자가 회사를 이끄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창업자가 떠나는 순간 회사는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제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왕의 건강 기록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왕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의원들이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이 기록들은 현대의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효종 사망의 원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효종은 침을 맞다가 갑자기 출혈이 멈추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의료사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과정이 시간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침을 놓았는지, 출혈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 후 어떤 처치를 했는지, 현대의학 연구자들이 이 기록을 분석해 효종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기록은 여전히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구술은 왜곡되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288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정원 일기의 마지막 장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말기 19세기 후반
세도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외세의 압박이 시작되던 시기, 이 시기에 승정원 일기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은 한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 고종의 즉위, 쇄국 정책과 개화의 충돌,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을미사변, 그리고 결국 1910년 국권 비탈, 이 모든 과정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 궁궐 안에서 살해된 사건, 이날의 기록은 읽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본 군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했습니다. 승지들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황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승정원 관리들의 직업 정신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록하지 않으면 이 사실이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붓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권력이 무너지고 외세가 침략하고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에도 기록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기록은 총검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1910년 조선은 국권을 잃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마지막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288년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기록을 작성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붓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현대적 시각으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가집니다. 승정원은 왕과 신하들 사이의 정보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왕에게 올라가는지, 어떤 정보가 차단되는지,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력이었습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집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직급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교훈. 기록은 권력이고 무기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단순한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증거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어려워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회의록, 이것들은 모두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록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 시스템은 개인보다 강합니다. 영조, 정조 같은 뛰어난 왕들도 결국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스타 한 명에 의존하는 조직은 취약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조직은 어떤 개인이 떠나도 시스템이 작동하는 조직입니다. 네 번째 교훈.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황희는 유배를 당하고도 살아남아 18년간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정조는 암살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승정원의 관리들은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자가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다섯 번째 교훈. 원칙과 생존 사이의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사육신은 원칙을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신숙주는 생존을 위해 원칙을 굽혔습니다. 역사는 사육신을 영웅으로, 신숙주를 배신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288년 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남기는 기록들이 후세에 어떤 모습으로 전해질까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상의 기록들, 회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들, 가족과 나누는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승정원의 관리들은 왕이 보기 싫어할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기록하는 용기,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기록하는 용기, 권력에 불리한 사실도 기록하는 용기. 그 용기가 없다면 우리가 남기는 기록은 결국 역사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기록은 책임입니다. 기록은 용기입니다. 기록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조선의 승지들은 288년 동안 매일 아침 붓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번성할 때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오를 때도, 외세의 침략으로 왕이 도망칠 때도,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2억 4천만 자의 기록이, 288년의 역사가, 수천 명의 삶이.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권력의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진실도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행위입니다. 승정원 일기를 읽은 사람만이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덧없는 권력 앞에서도 붓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솔직하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그것이 승정원 일기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입니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왕조는 무너지지만 기록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는 가장 성실하게 기록한 자의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승정원 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생존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